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재벌 1위 명문가 자녀가 미국 인류대학교 합격을 앞두고 한국으로 온 배낭여행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녀는 미국 인류대학교 입학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엄청난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또 경험했길래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걸까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예요. 저는 미국에서 월마트를 운영하는 미국 1위 재벌 월튼 가문에서 태어났고 뉴욕시에서 자랐어요. 전 항상 모든 일에 대해 제 의견이 확고했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죠. 전 키가 크고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지는 금발 머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 파란 눈은 제가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어요. 전 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여행했었는데요. 그곳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차 시스템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기술은 발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그 여행들 덕분에 서양 국가들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 여행들은 잘 풀리지 않았죠. 호텔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표지판을 읽을 수 없어서 여러 번 길을 잃기도 했고요. 날씨는 너무 더웠고 붐비는 기차역에 서서 짜증나고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치안이 취약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날씨가 더운 나머지 짧은 옷을 입고 방거리를 활보했는데 3, 4명으로 보이는 중국 남자들이 제게 이상한 시선을 주며 다가오더니 제 손목과 허리춤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재빠르게 주머니에 있던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가까이에서 저를 경호해 주던 경호원이 달려와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 후에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발전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아시아는 구식기술과 형편없는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라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집과 똑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거죠. 어느 날 오후 저와 친구들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대학 합격을 축하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클이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제 우리도 독립할 나이야. 매번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가던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한국 배낭여행에 도전해보자. 한국이라고?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하면서 물었어요. 왜 거기에 가고 싶은 거야? 머릿속에는 즉시 수준 낮은 치안, 더러운 거리, 고장난 버스, 그리고 제대로 된 냉방도 없는 무더운 날씨가 그려졌어요. 당연히 여름 날씨를 제대로 다룰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무더위 속을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에 비할 수 없는 또 다른 저개발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휴대폰으로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유명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진들은 분명 가장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을 뿐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해 제 친구 리사가 고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필수 방문 목록에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룹 여행에서 빠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기로 했죠. 비록 즐겁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요. 제가 가방을 싸고 있을 때 호신용 전기 충격기,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충전기, 미니 선풍기, 그리고 몸을 가리는 긴 옷들을 여러 겹 넣었어요. 한국 역시 치안이 좋지 않을 것 같았고 믿을만한 전기나 제대로 된 냉방 시스템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약, 화장지, 그리고 다른 생필품들도 챙겼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서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가방은 제가 후진 나라라고 상상했던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할 거라 생각한 모든 물건들로 무거웠어요. 엄마는 제가 이런 비상용품들을 모두 싸는 것을 보면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너 좀 과한 거 아니니? 엄마가 물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저는 그저 눈을 굴렸어요. 부모님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저는 제가 더 잘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자꾸 생각났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저는 유럽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여둔 제 침실벽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아름다운 거리들, 파리의 놀라운 음식들,
독일의 깨끗하고 정확한 기차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선진국의 기준이었죠. 저는 한국이 이런 기준에 절대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못한 여행이 세상에 대해, 기술에 대해, 좋은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 편안한 가정의 거품이 곧 터질 예정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제가 막 시작하려던 여행은 단지 다른 나라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제 눈을 뜨게 해줄 거였어요.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어요. 이 여행을 오게 된 것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이 현대적이었어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거겠지. 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여러 언어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첨단 로봇이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친구 마이클은 이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는 수화물 보관함 근처에 있는 전자 키오스크 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짐을 호텔로 직접 배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 저는 팔짱을 끼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물건들은 아마 분실될 거야. 하지만 지켜보니 시스템이 단순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호텔 정보를 입력하고 작은 요금을 지불한 다음 추적 번호를 받고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이 서비스가 99.8%의 완벽한 배송률을 자랑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키오스크를 보고 있는 동안 단정한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우리 그룹에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진혁이라고 소개했는데 외국 방문객들을 자주 도우면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체류 기간 동안 유튜브를 같이 찍으면서 자신이 우리를 안내해주는 건 어떻겠나고 제안했어요. 유튜브에서 잠깐씩만 출연해주면 돼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한국 여정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빠르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윽고 진혁의 도움을 받아 저는 우리 가방이 태그되어 운반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우리는 진혁을 따라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 입구로 갔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더럽고 붐비는 기차역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했을 때 제 턱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지하철역이 엄청나게 크고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한두 개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대신 수십 개가 있었고 모두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은 각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 타이머와 함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여러 다른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죠. 공기가 시원하고 신선했어요. 여름 뉴욕 지하철이나 런던 지하철처럼 덥고 답답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고 벽에 낙서도 없었으며 이상한 냄새도 없었어요. 이건 뉴욕 지하철보다 낫네. 저는 거의 혼잣말로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제안했어요. 한국이 널 놀라게 할지도 몰라. 저는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차가 정확히 일찍도 늦지도 않게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저는 제 확신의 첫 번째 진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기차는 새 것이고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각 좌석에는 쿠션이 있었고 내부에는 각 정류장을 보여주는 명확한 디지털 지도가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전통 건물과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공원, 그리고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개발되지 않은 곳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우리가 출구로 나가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계단은 깨끗했고 짐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역 밖에는 인도가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당신들의 호텔은 이쪽으로 2블록만 가면 돼요. 진혁이 나무가주 지어 있는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걷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덥지 않았어요. 거리 중간중간 큰 우산처럼 보이는 냉방 쉼터와 그늘막이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더위를 느끼면 냉방 쉼터에서 쉬었다 가곤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저는 우리 짐이 이미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방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완전히 온전했어요. 짐 배송 시스템이 제 모든 예상과 달리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밤 제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 많은 비상용품을 풀어놓으면서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호텔 방은 현대적이고 편안했으며 뉴욕의 제 아파트보다 난방이 더 좋았어요. 화장실은 하이테크였고 제가 본 적 없는 더 많은 버튼과 기능이 있는 변기가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거리에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는 마지못해 생각했어요. 이곳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분명히 멋진 공항과 지하철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요. 진짜 한국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곧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요. 저는 아직 제 믿음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 편안한 가정의 버블이 단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날 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구경하러 나섰어요. 공항이랑 호텔이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도시를 더 많이 보면 한국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모든 게 다 선진적일 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 역은 공항역만큼이나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전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걸 발견했는데요. 모든 역에 여러 언어로 길 안내를 해주는 큰 터치스크린 지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고 싶은 곳을 터치하면 가장 빠른 경로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여주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평생 살았는데도 지하철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외국인인데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약 20분 정도 탔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전날 긴 비행으로 피곤했는지 잠깐 졸았는데 기차가 역에 멈추면서 깜짝 놀라 깼을 때 안경이 얼굴에서 떨어져 바닥에 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어요. 안경을 집어들었을 때 프레임이 이상한 각도로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안경은 정말 필수품이었거든요. 제 시력은 안경 없이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안경을 고치거나 바꾸려면 예약을 하고 최소 일주일을 기다리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여행이 망칠 것 같았어요. 마이클이 제 부러진 안경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는 안경점을 찾아서 고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아침 우리를 계속 안내해주기 위해 만난 진혁이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역에서 2블록만 가면 안경점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에 따르면 거기서는 약 10분 만에 새 안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10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새 안경을 만드는데 최소 일주일,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안경 없이는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경점은 현대적이고 밝아 보였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전자화면을 사용해 가상으로 안경을 써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제 부러진 안경을 가져가서 처방전을 스캔하고 고를 수 있는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저는 예전 것과 비슷한 것을 골랐지만 여전히 이 빠른 서비스가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완전히 충격적이게도 정확히 9분 후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새 안경이 준비되었는데 예전 안경과 정확히 같은 처방으로 제 얼굴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가격도 뉴욕에서 지불했을 금액의 약 절반 정도였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믿기지 않아서 계속 새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미국에서 내가 익숙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아시아 국가들이 덜 발전했다고 믿었던 제 생각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날씨가 변했어요.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뉴욕에서는 비가 내리면 보통 혼란스러웠어요. 기차 지연, 위험한 보행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불편함이 있었죠. 계획이 취소되고 이동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진혁이 우리를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는데
이건 제가 본 어떤 버스 정류장과도 달랐어요. 유리로 된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을 비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안은 쾌적한 온도로 습기 없이 선선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디지털 화면에는 각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할 지분 단위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시 전체의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료 우산까지 있었어요.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에 의해 거리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비를 이렇게 잘 배수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으로 진혁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 질문에 놀란 듯 했어요. 마치 답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요. 그는 한국은 날씨에 상관없이 공공서비스가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 한국 시장을 방문했어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음식 노점상들은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뜨거운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죠. 매콤한 떡볶이 고추장 소스에 담긴 떡과 호떡 달콤한 속이 든 팬케이크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맛있어 보였고 제가 상상했던 이상한 아시아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호떡을 먹어봤어요. 갈색 설탕, 계피, 견과류로 채워진 달콤한 팬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죠. 그건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였어요.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컬러풀한 조명 아래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빠른 안경수리, 놀라운 버스 정류장 이중 어느 것도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보다 덜 발전했다는 제 믿음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오만함에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구나라고 시장의 밝은 조명 사이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또 어떤 것들이 나를 놀라게 만들려나? 여행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오래된 믿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이 볼수록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멋진 기술이나 예쁜 건물을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제 의견에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답니다. 여행 넷째 날 저희는 경복궁이라는 아름다운 궁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고궁의 건물들은 화려한 단청 무늬와 처마 끝이 하늘로 살짝 올라간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장소 바로 맞은편에는 현대적인 유리 마천루들이 서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정말 놀라고 있었답니다. 궁궐 뜰을 걸으면서 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보다 덜 발전했다고 믿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저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도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웠을까요?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처럼 사진을 많이 찍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지는지를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도시가 얼마나 깨끗했는지였어요. 뉴욕에서는 거의 모든 모퉁이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가 넘쳐났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버릴 적당한 곳을 찾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포장지를 땅에 버리거나 벤치에 병을 놓고 가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이렇게 존중하는 걸까요? 저희가 깨끗한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진혁에게 물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그곳을 좋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단지 정부 서비스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잘 기능하는 건 단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와 공유 공간에 대한 연결성을 생각하는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한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수세기 전부터 보존된 전통 한국 가옥들이 있는 지역이었죠. 우리는 나무 바닥과 종이 창문이 있는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열린 문을 통해 멀리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죠. 차를 마시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을 진혁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옛 전통과 새 기술을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하나요? 미국에서는 과거를 보존하거나 미래를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진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혁신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역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어요. 과거와 미래는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서로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제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딱딱한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전된 것 대 뒤떨어진 것, 서양 대 아시아, 좋은 것 대 나쁜 것.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다른 문화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었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할 수 있었던 거죠. 한옥마을 방문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명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치안이 좋다고 해도 저녁 8시가 넘어가 어두워지면 특히 젊은 여자들은 방거리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고 옷 입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나 모를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방거리 여성들은 제 눈에는 거의 벗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짧은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닐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었어요. 중국대의 경험 때문에 일부러 긴 옷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 생각이 크게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일기장을 꺼내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미 결정된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 저를 틀렸다고 증명한 모든 시스템과 경험들을 나열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왜 제가 제 견해를 바꾸는 것에 그렇게 저항했는지에 대해 썼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실제 지식 없이 강한 의견을 형성했던 거예요.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대륙을 판단했었죠. 제 방식, 미국식 방식이 자동으로 최고라고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세계 속에서 제 위치가 안전하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는데 제 일기에 적었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발견했다. 이 말을 적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틀렸다는 당혹감이 사라지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흥분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친 마음 때문에 놓치고 있는 다른 놀라운 장소와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불빛을 보면서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였어요. 사실이 아닌 생각을 방어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내가 상상한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유였죠. 이 여행은 더 이상 저를 한국을 통해서만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마음을 통해 데려가고 있었어요. 전보다 더 용감하고, 더 정직하고, 더 개방적이 되도록 저를 도전하게 만들고 있었죠. 처음 도착한 이후로 저는 정말로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기술이나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저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방법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위로 해가 뜨고 있었죠. 이제 도시가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 비해 못한 외국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신 자기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활기차고 혁신적인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아침 식사 때 저는 친구들에게 여행을 며칠 더 연장하자고 제안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한국 여행을 얼마나 싫어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 놀리고 있었죠. 전 괜찮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생각하면 놀림받아 마땅했으니까요. 내가 틀렸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렇게 내가 틀렸다는 게 기쁜 적은 없었어. 아침 식사 후 저는 진혁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면 학교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수업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장비들이 있는 연구실, 로봇이 책을 가져오는 도서관, 그리고 학습을 상호작용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기술로 가득 찬 교실들을 보고 있었어요. 국제학생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서 제 개인적인 깨달음 이후로 잘하고 있던 생각을 나눴어요. 미국 대학에 가는 대신에 여기서 유학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마이클은 입이 떡 벌어져 있었죠.
하지만 진혁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진정한 교육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지막 밤에 우리는 서울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불빛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인간 활동의 은하수가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거리의 패턴, 멀리 있는 산들,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까지요. 일주일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저는 제 의견에 너무 확신을 갖고 새로운 생각에 닫혀 있었죠. 그 사람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한국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떠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슬픔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설렘도 있었죠. 저는 단순히 기념품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제가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지하철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나쁜 날씨에 자주 실패하는 공공 서비스들이 보였죠. 한때 저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많은 공동체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식사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수한 치안, 발달된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사람이 공공공간을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는 느낌까지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가 놀랐지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서울의 유학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대학들, 주거 옵션, 그리고 교육적 기회를 보여주는 발표를 준비했죠.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집에서 너무 멀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지만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실 수 있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로 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대학 계획을 바꿨을 때 더 놀라고 있었어요. 몇몇은 왜 유명한 미국 대학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었죠. 방어적이 되는 대신 저는 그저 우리 여행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저 자신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을 설명했죠. 때로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아야 얼마나 내가 틀렸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칠 뻔한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친구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편안한 가정 속에 갇혀 있었다면 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값진 기념품은 제가 산 어떤 물건도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이 제 좁은 시각이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혁신적이며 놀랍다는 이해였어요. 가장 제한적인 경계는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죠. 제 가방은 다시 쌓여져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상용품 없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호기심, 열린 마음, 배울 의지요. 이번에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어야 할 다른 방법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여행은 알고 보니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열린 방식으로 보는 것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단지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눈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눈으로 저는 앞으로 무엇을 더 발견할지 기대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큰 변화점을 주고 앞으로도 성장하게 해줄 한국 고마워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국에 유학 가서 경험할 여러 가지 일들은 다음에 또 사연으로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